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공부는 어떻게? 저 이거 기본 강의도 못 들었어요. 아, 진짜요? 저 이거 원래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듣고 오려 했는데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기본 강의는 듣고 오셔야 조금 이해가 가시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이거는 조금 더 암기 아니에요? 암기죠. 예, 아무래도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암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예, 암기할 게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고, 그리고 3회차로 끝나요. 3회차로 끝나는데 좀 빨리빨리 끝나요. 왜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소요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조금은 남게끔 끝날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미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뭐 어떤 큰 줄기가 있고 큰 테마로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목차 잡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 쓸 수 있게끔 나왔으면은 지금은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뭐 1, 2, 3, 4, 5번 있으면은 요거 5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암기할 게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암기할 부분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정말 막 이상한 지엽적인 데서도 시험 문제가 요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벌칙이랑 보칙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지금은 벌칙도 보고 보칙도 봐요. 왜냐면 보칙에서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재작년에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조금 더 많아졌고 너무 막 특히 외국환거래법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환거래법 되게 어려운 내용도 많은데 너무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과목은 그냥 HS다. HS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암기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다 절차법이에요. 두 개 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뭘 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용어 정의라든지 막 모르는 내가 처음 보는 단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구글링하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네, 그냥 받아들이시고 우리 HS도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 있다고 해서 찾아봐도 잘 모르잖아요. 어차피 네. 찾아봐도 잘 모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뭐 외국환 평형 기금, 외국환 포지션 막 이런 막 하여튼 어려운 용어들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뭐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용훈 건설사라고 하고요. 이메일 주소는 positive.liw gmail.com, 핸드폰 번호는 010-519-57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이 필요하다. 나 공부가 너무 안 돼.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상담을 작년에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옆에 와 있으세요. 지금 옆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토크쇼 하고 있거든요. 토크쇼. 저 좀 전에 여기 옆방에 있다가 나왔어요. 옆방에서 2시부터 했거든요. 원래 2시 수업인데 저것 때문에 30분 이제 늦어진 거고, 이제 저 수업 때문에 저만 좀 빨리 하고 이제 빠졌는데 10개월 만에 합격하셨어요. 10개월 만에 합격하셨고, 예, 안녕하세요. 예. 희망을 얻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생동이죠, 생동. 아마 최단기일 거예요, 최단기. 예.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1차도 보시고 2차, 1차 같이 공부하시다가 1차 끝나고 이제 2차 보셨는데 되게 방황도 중간에 많이 하셨어요. 방황도 많이 하시고 되게 막 뭐라 그럴까, 하여튼 카톡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너무 막 울면서 막 그 전화하신 적도 있고, 공부 안 되거나 막 일주일 날렸다 막 이런 상담도 막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아마 선생님들 강사분들 얘기 끝난 다음에 아마 나와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학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개월이 최단기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 수험생이 이제 관세사님이죠. 이제 합격을 최단기 10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궁금하시면 옆방 잠깐 갔다 오세요. 계세요. 옆방에 지금 와 계시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2차 모의고사 같이 1차 볼 때도 계속 보셨거든요. 계속 보셨는데 처음엔 되게 서투르셨어요. 처음엔 되게 서투르시고 1차 끝나고 나서도 이제 유예생들보다는 조금 부족했는데 점점 실력이 올라가셔가지고 막판에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거 합격하겠다라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끼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합격하셨어요. 10개월 만에.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예 노베이스 관련 과목. 네, 노베이스신데 합격하셨어요. 10개월이면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잠깐만. 저희 시험이 7월 달에 시험 보죠. 그러니까 10개월이면은 거의 9월부터 시작하신 거죠. 9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생동으로 합격을 하신 거죠. 근데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거의 뭐 절대적인 존재, 평균치는 아니다. 아주 극소수 중에 한 명이다. 네. 그쵸. 제가 합격할 때도 생동차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한 3년에 한 명 정도씩 나오는데 요즘은 조금 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생동차가 좀 암기 위주로 시험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10개월은 진짜 좀 심할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가셔가지고 좀 전화번호도 좀 주고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 대외무역법 기출문제랑 외국환 거래법 기출문제 한 절반 정도 아마 첫 시간에 볼 거고, 다음 시간 2회차 때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 나머지 절반 정도랑 예상 문제 나머지를 볼 거고, 이제 마지막 회차 때는 우리 기본서인데 좀 암기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이론 혹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기본 이론을 그래도 듣고 들으시는 게 이해가 되시고, 기본 이론을 안 들으셨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그래도 좀 따라오시려고 한번 그래도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무역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무역법은 이제 원래 옛날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1967년도에 무역거래법이라고 있었어요. 무역거래법.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수출이 막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이제 뭐 정부 주도하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막 끌고 나가던 거다 보니까 뭔가를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라기보다는 다 제한하고 이러한 수준의 어떤 법이었다가 요게 86년도에 이제 대무역법으로 바뀝니다. 86년도에 여러분들 태어나셨나요? 안 태어나셨죠? 이때 아시안 게임을 했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기업들이 막 생겨나는 시절이에요. 이때가 대기업들 뭐 삼성 이런 데들이 점점 이제 발전하던 이런 시기고, 이때도 정부 주도였어요. 이때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크게 한번 개정을 합니다. 법 이름은 그대로예요. 대무역법으로 가는데, 이때부터는 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대무역법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제 지금의 대무역법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원형이 되는 게 이제 요때 생기면서, 이때 이제 대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이 우리 시험에 들어왔죠? 2차로. 원래는 요 과목이 1차였어요, 1차.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원래 1차였고, 내국소비세법이 2차였어요. 네, 내국소비세법이 2차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고, 1차 때 그래도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2차 때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저도 뭐 그 시절에 시험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암기 시험으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무역 관련된 3대 법규가 이제 관세법, 그리고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 관련 3대 법규예요. 3대 법규.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관세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관세법, 뭐 긴급관세, 덤핑 방지 관세. 자, 그리고 비관세적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요 대무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략물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입 허가, 승인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그리고 대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이제 기출문제를 쭉 보실 텐데, 법이 있고 대무역법 시행령이 있고 대무역 관리 규정이 있어요. 대무역 관리 규정.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거의 80, 90% 시행령까지 해서 웬만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안 나오느냐? 여기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도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들은 있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안 중요한데 분량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마이너하고 한데 분량이 딱 괜찮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데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된 파트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2010년도에 기출이 됐던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과 발급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래도 기본 이론을 들으셨으면 전략물자가 뭔지는 아실 텐데, 그래도 들어보셨죠? 전략물자에 대해서. 전략물자가 뭐예요? 다들 눈을 피하시고 프린트물만 보고 계시네. 맞아요. 예, 전략물자라는 게, 그러니까 막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원료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꼭 핵무기의 원료로 안 쓰이고 그냥 다른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이제 전략물자라고 하고,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19년인가 20년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막 싸울 때예요. 싸울 때.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막 그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느니 뭐니 막 이런 문제들로 싸웠었는데, 그때 한번 나왔었고, 지금도 되게 전략물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는 수출 굉장히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냥 다 수출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수출 그 자가 판정해가지고 이거 전략물자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라고만 이제 증빙을 하면은 다 수출 규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검사 되게 많이 해요. 수출 신고하면 거의 검사 안 걸리는데 세관에서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전략물자는 정말
얘는 센 거. 핵무기처럼 막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인명의 살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전략물자라고 하고, 상황허가 대상물품이라고 있어요. 상황허가 대상물품. 전략물자랑 상황허가 대상물품으로 나눠지는데, 얘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돼요. 상황허가. 이거는 핵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무기라든지 이런 데 좀 쓰일 수 있을 만한 거. 자, 그래서 대무역법상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과 발급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이제 시험 문제였고, 딱 10점짜리 문제였어요. 만약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는데, 전략물자의 뭐 이런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 발급 요령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의의에다가 서술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밑줄을 쳐드릴게요. 자, 개요 보시면은, 자, 밑줄 치실게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등을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자,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등을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 기술도 포함해요. 기술에다가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전략물자의 정의예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이게 전략물자의 정의예요. 그리고 전략물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방위산업법, 뭐 원자력안전법, 뭐 대무역법. 근데 대무역법에 있는 정의는 이제 요거다.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의에다가 요 정도 써주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국제수출통제체제가 2022년도의 기출문제예요. 국제수출통제체제 7가지 쓰시오. 요즘은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따가 2022년도 기출문제 보시면은, 아,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물자를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해요. 근데 이제 진짜 전략물자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입 목적 확인서. 한국에서 수입 목적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가지고, 아, 이 전략물자는 핵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정부가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일종의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물자를 막 수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입 목적 확인서, 말 그대로 수입의 목적, 내가 이 전략물자를 왜 수입하는지 그거를 확인해주는 서류를 수입 목적 확인서라고 하고, 자, 보시면은, 자, 거기다가 또 밑줄 치실게요. 수입 목적 확인서는, 자,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목적에다 동그라미, 목적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에다 동그라미, 서약한 사실을 쭉 밑줄, 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 자, 시험에서 물어본 건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과 발급 요령만 물어봤어요. 근데 수입 목적 확인서에 대해서도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같이 활용해 주면은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요 필요성과 발급 요령 같이 보시면은,
자, 필요성 보실게요. 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지 미리 확인해서 정부가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자,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밑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밑에 줄에 에게 수입 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 목적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 밑줄 치실게요. 한국에 있는 수입자가 A라는 수입자가 전략물자를 수입을 한대요. 그러면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얘가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딴 용도로 쓰고 진짜 핵 만드는 데 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입 목적, 나는 이거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수입할 겁니다. 라고 이제 정부한테 미리 확인을 받는 거죠.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지금 관세법인 말고 딴 데 있을 때 텅스텐을 계속 수입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텅스텐도 전략물자거든요. 거기가 아마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 대표 막 깜빵 가고 그랬던 거 같아요.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발급 요령. 발급 요령은 말 그대로 발급 절차예요, 절차. 어떻게 하면은 발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무역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읽어볼게요. 밑줄 치실게요.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밑에 줄에 끝에 첨부하여 산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가법도 그렇고 되게 미시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좀 계속 요약을 하세요. 다 못 외워요. 절대 다 못 외워요. 이것도 뭐 관계행정기관의 장도 있고 한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여력이 생기면 점점 넓혀 나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일단은 조금씩 요약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꼭 써야 되는 거 위주로 좀 먼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신청을 했어요. 나 이렇게 수입할 겁니다 하면은, 자, 7일에다 동그라미 치실게요. 7일, 그 다음 밑줄,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까지.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뭐 서류를 첨부해서 산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산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는구나. 근데 이제 애매하거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산통부 장관이 그게 이제 다만이야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수입 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자, 그 다음 밑줄, 별도의 기술심사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까지만 밑줄 치실게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하는 데는 그 7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게 2010년도 처음 나왔던 대무역법 시점짜리 기출문제입니다. 수입 목적 확인서의 필요성과 발급 요령. 그래서 당연히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입 목적 확인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되고, 필요성과 발급 요령도 당연히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절차적인 법이에요. 대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은 자 1년에다가 동그라미 치실게요.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거의 대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뭐 신청해가지고 뭐 첨부해가지고 하고 유효기간은 누구에게 보고하고 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암기 절차법이다. 철저하게. 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나왔던 10점짜리 문제고 되게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 자, A그룹이 소 500마리와 트럭 100대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무상으로 넘겨줬대요. 무상으로. 자, 이 기사에 대해 대무역법상의 거래관계를 설명하시오.
되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쓰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주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거꾸로 쓰시면 안 돼요. 외국환거래법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딱 요거 보면은 그리고 말 줄여 쓰지 마세요. 가끔 보면 시간 없다고 뭐 산업부 장관, 뭐 산통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줄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줄여 쓰시지 말고 그냥 다 써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 북한으로 무상으로 넘겨줬대요. 무상.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받으신 느낌은 약간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좀 감을 잡으셔야 되고, 우리 관세법에도 수출의 정의도 있고 수입의 정의도 있고 있듯이 대무역법에도 수출의 정의도 있고 수입의 정의도 있고 다 있어요. 약간 틀려요. 자, 그래서 일단 큰 범위부터 보는 거예요. 이 소 500마리랑 트럭 100대가 대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의의에, 자, 대무역법상 무역이란, 자,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을 말한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죠. 정의. 대무역법상 무역의 정의입니다. 무역의 정의. 그럼 물품, 용역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령, 이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은 뭐 법무 서비스라든지 노무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공급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메일 뭐 해가지고 뭐 전자적 형태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얘도 마찬가지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무역 범위 안에 소 500마리, 트럭 100대는 물품이네요. 물품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대무역법상 또 수출을 정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수출. 자, 수출 보시면은,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다음 쭉 다 밑줄.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까지 밑줄.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매교 임사증. 임대차. 돈 내고 렌트카 빌리는 거. 사용대차. 이게 무상으로 뭐 친구차 빌리는 거. 그리고 수출의 정의가 1번 말고 2번 뭐 관세법에 따른 뭐 보세 판매장 외국인에게 뭐 이런 것도 있고, 3번에 뭐 유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 4번에 뭐 외국환거래법상의 이런 용역 제공하는, 이렇게 총 4가지로 수출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요 수출의 정의를 쓰세요라는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무역이고 무역 물품은 그러니까 대무역법상 요 무역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나갔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가는 거에 일단 수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써준 거예요. 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번 북측으로의 무상 반출에 대한 거래 관계를 이제 수출에 해당되는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법을 가지고. 자, 그래서 대무역법상 읽어볼게요.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는 2조 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거기 밑줄 치실게요.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자, 대무역법상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인데 무상은 포함하지 않네요. 그러면 수출에 해당하지 않겠죠. 네. 근데 일단 대외무역법 규정상 수출 실적의 인정 범위는 1번, 2번 해가지고 뭐 기업 별표 3 제2의 남목, 그 니은 별표 3의 제2의 암목, 요거는 지금은
기본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은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은 아 이게 뭔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같다. 수출에 해당하는지 일단 수출의 정의를 딱 한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따라서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읽어볼게요. 해당 거래의 경우 소 100마리와 트럭 100대를 무상으로 반출한 거래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부터 밑줄. 무상으로 반출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무역 법령상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는 수출이라고 안 하고 반출이라고 하죠. 반출. 자, 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대북한 유상 반출일 경우 수출에 해당되지만 본 거래의 경우 무상 반출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지원에 따른 반출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까지만 써도 끝나는 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래 관계. 아, 무역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고 수출의 정의는 이렇고 수출 인정 범위는 이런데 얘는 무상이기 때문에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너무 이것만 쓰면 짧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볼게요. 만약 대북한 유상 반출일 경우 수출 통관액을 기준으로 수출 실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경우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없다. 자, 일단 우리나라 수출 기준은 FOB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CIF 기준으로 이제 관세평가 공부하시면은 이제 운임과 보험료 이제 넣어가지고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인정 시점. 수출 실적 인정 시점도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대북한 반출에 따른 수출 신고 수리일로 하되 해당 거래의 경우 수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출 실적 인정 시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본 이론 들으시면은 수출 실적 인정 범위 그리고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출 실적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고 그거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인정되는 금액 요것도 규정을 하고 있고 인정해주는 시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하시면은 아 수출 실적으로 대무역법상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나왔던 대무역법상 외화 획득의 범위와 이행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대무역법에 나오는 또 하나의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 이게 하나의 큰 테마예요. 원료 기재 수입.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죠.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이든 어디든 원재료를 많이 수입해와요. 수입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 뭐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원재료를 수입을 할 때 요거는 어차피 다시 수출을 나갈 거니까 결국에 수출하면은 외화를 획득하겠죠. 이러한 원료 기재를 수입하는 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이라고 해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대무역법상 외화 획득의 범위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행 기간 얘가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내가 원재료 수입하는데 나 이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했어요 라고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관세를 안 낸다든지. 근데 해놓고 뭐 10년 동안 나 10년 뒤에 수출할 거예요 하면은 정부에서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죠. 그 기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예요, 요거.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문제고, 언제든 또 나올 수 있고, 요즘 트렌드에도 좀 잘 맞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요즘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로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해야 된다. 네가 원재료를 뭔가를 혜택을 받고 사왔으면은, 언젠가는 대응하는 수출을 내보내든 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 외화 획득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외화 획득의 범위는 자,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출. 수출하면 뭐 당연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매도. 이거는 사갖고 와가지고 미군한테 판다든지. 3번, 관광지에 넣어갖고 해외 관광객들이 사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이제 5번은 고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행령까지 해서 요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외화획득에 직접 외화획득에 해당되는 사항 뭐 4가지를 쓰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수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고시까지 나오면 기업부터 비읍까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부터 비읍까지. 근데 고시까지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여기 좀 그래도 여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기업부터 비읍. 그래서 만약에 외화획득, 직접 외화획득 범위 4가지 쓰시오 하면은 4점 분량으로 나올 테고, 고시까지 해서 10가지 쓰시오 하면은 10점 분량으로 여기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잘 외워지는 거 한 5개, 6개 해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출의 알선. 자, 요거는 그냥 무역 거래자가 쭉 밑줄 치실게요.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이건 간접적으로 외화획득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화획득의 범위와 이행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행 기간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행 기간. 자, 읽어볼게요. 외화획득 이행 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신고 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 무채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 등의 구매일, 양수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외화획득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가로 2번 실질적으로 물어본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자, 그 다음 거기다 밑줄,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 예, 수입자 A가 수입했어요.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그러면 자, 거기다가 2년에다가 동그라미 치실게요. 수입 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 네가 원재료 수입했으면 그걸로 완제품 만드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 이상은 안 걸린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가 무조건 이렇게 하리라는 법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A가 수입을 했는데 A가 수입해가지고 B한테 넘겼어요. B가 수출할 수도 있겠죠. A, B, C가 생길 수도 있고 C가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얘는 다른 사람한테 양수를 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자, 양수한 자 밑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 이행. B나 C의 입장인 거죠. B나 C의 입장. 양수. 양도는 내가 주는 거, 양수는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면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1년에다가 1년에 동그라미 치실게요. 양수일로부터 1년. 1년 안에는 수출을 내보내든 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데, 자, 2년 이상 기간 밑줄 치실게요. 2년 이상 기간. 우리가 보통은 2년이지만 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게는 거기다가 밑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아, 그 기간만큼은 봐주겠다. 네가 하는 그 기간만큼은. 자, 그 다음에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에, 자, 그 다음 밑줄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액 등용 원료 기재. 수출을 했는데 하자 보수용으로 뭔가를 들여왔어요. 그러면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2년에다가 동그라미 치실게요. 하자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내에는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목차가 있고 가로 2번 목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물어본 건 가로 2번 목차예요. 이행 기간에 대해 써라. 근데 그거에 대한 그냥 의인 거죠. 의. 아, 이런 범위 안에 해야 됩니다. 라고 일단 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한 거죠. 요게 이제 시행 영상이에요. 시행 영상이고 여기에 고시까지 들어가면 더 막 힘들어져요. 더 막 몇 년 이내 기간 내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이때는 시행령까지 쓰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나왔던 대무역법상 나타난 원산지 판정 절차 및 이의 제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것도 하나의 큰 테마를 절차적으로 쭉 쓰는, 완전 절차 쓰는 문제였어요. 완전 절차 쓰는 문제. 대무역법상 또 하나의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원산지예요. 원산지 관련된 규정이 대무역법에 상당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사 되시면은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원산지 파트예요. 대무역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뭐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하고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예외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관세가 되시면은 수입자가 수입 통관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없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무역법이랑 막 원산지 관련된 또 고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세관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 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안 했습니다. 원산지를 처음 미표시로 들여오면은 시정조치를 받고 두 번째 미표시로 들어와서 걸리면은 과징금 내요. 과징금이 굉장히 세요. 1억이면은 10% 내요. 1,0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잘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게끔 해주면은 되게 고마워하죠. 이제 수입 화주분들이. 그래서 원산지 파트가 되게 분량도 많고, 이제 기본 이론 들어보시면은 암기할 것도 많아요. 상당히 많고, 시험 문제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올 부분도 많아요. 원산지 파트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원산지 파트에서 얘는 원산지 판정 절차랑 이의 제기거든요. 원산지 판정 절차랑 이의 제기. 자, 원산지라는 게 자, 요거를 원산지 이제 사전 판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 사전 판정. 미리 원산지가 확실한 애들은 우리가 굳이 판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막 이 나라 거, 저 나라 거 막 다 섞어가지고 만든 거, 막 의약품 같은 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가 뭐 미국 거라 하더라도 뭐 어디에서 뭘 넣고 어디에서 뭐 핵심 원료가 뭐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원산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이렇게 판정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원산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봤으니까 그 판정 관련돼 가지고 자, 첫 번째 줄 개요 쭉 밑줄 치실게요.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출입업자들이 산통부 장관에게 내가 원산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원산지 판정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완전 절차입니다. 절차. 자, 밑줄 치실게요.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밑에 줄에 품목 번호, 품목명,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한 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원산지 판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품목 번호는 H스코드겠죠. H스코드. 품목명, 요청, 내가 이걸 왜 필요한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원산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한 거에서 이제 보내야 되고. 자, 보정 요구 읽어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밑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통부 장관이 받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판정하기가 애매하면 더 추가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 요거 그냥 읽어만 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관련 기관의 장, 무역 거래자,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판정 결과 통보. 자, 읽어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자, 60일에 동그라미.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된다. 자, 여기에 이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절차예요, 절차. 판정 절차. 신청하고, 보정 나오면 보정하고, 자료 제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날짜를 잘 외워야 되겠죠. 이런 날짜 틀리면 아주 크리티컬한 거죠. 60일이구나. 자, 이의제기. 이의제기 말 그대로 원산지 판정 받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때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자, 30일에 동그라미. 아,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의제기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의신청. 쭉 밑줄 치실게요.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품목번호, 품목명,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보정 요구 똑같죠. 읽어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 또 그 다음 밑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 요구. 의견 청취. 그냥 읽어만 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결정. 산통부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자, 150일에 동그라미. 아, 150일 이내에 알려야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크게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죠. 그냥 다 절차적인 그냥 그런 부분입니다. 암기 해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나왔던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쓰라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하나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 대무합법에 의하면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선적전 검사가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두 번째 조정안의 작성, 세 번째 조정안의 통지, 네 번째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를 대무합 법령에 의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조정 아시죠? 우리 무역신문에서도 배웠잖아요. 그 조정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뭔가 문제가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선적전 검사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배에다가 선적하기 전에 검사기관이 와서 이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뭐가 섞여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혹시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터진 다음에 미국에서 전 세계로 자기네 이제 세관 업무 하시는 분들이죠. 다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항구에 다 있어가지고 모든 미국으로 하는 물건들을 다 검사를 하고 실었다고 해요. 테러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생긴 거고, 선적점 검사가 무역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냥 선량한 수출자예요. 선량한 수출자. 근데 맨날 검사한대, 선적전에.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의는 그냥 조정과 관련된 시험 문제니까 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어 있고, 무역 장벽으로 간주 쭉 밑줄 치실게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답이 요거예요. 선적점 검사기관이 선적점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점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했을 때는 그 선적점 검사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답입니다. 답.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선적점 검사에 관한 협정 2조 안 보셔도 돼요. 아, 이럴 때 무역 장벽으로 간주를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면 되시고. 자, 조정안의 작성.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인 거죠. 조정안의 작성에 제시 시기와 기재 내용을 포함해서 쓰래요. 자, 이거는 이제 거기다가 보실게요. 자, 자, 읽어볼게요. 산통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 30일의 동그라미. 30일 안에 조정원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조정원의 내용, 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암기죠. 조정할 때 조정 사건이 뭔지, 조정은 언제 할 건지, 당사자 성명이란 명칭, 그리고 조정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 조정원의 통지를 쓰라고 했죠. 자, 조정원의 통지라고 또 있습니다. 자, 산통부 장관은, 자, 그 다음 밑줄. 조정원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자, 7일의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요것도 그냥 암기죠, 암기. 4가지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아니면 철회한 경우, 거부한 경우,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냥 암기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안 보셔도 돼요. 대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의 종류와 내용을 서술하시오라는 건데, 이게 없어졌어요.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무역실무 보다 보면은 특정거래 형태 거기 보시면 위탁 판매 수출의 정의, 수탁 판매 수입의 정의, 위탁 가공 무역의 정의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 정의들이 다 제가 무역실무 책에 나오는 정의가 다 여기에서 그냥 갖고 온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 규정들만. 정의 규정들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특정거래 형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졌어요. 법에서. 특정거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특정거래라는 게. 자, 잠깐 쉬셨다가 2016년도에 이제 구매 확인서 관련된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